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이버 TV의 이야기 베개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사랑해 주셨던 이야기를 네이버 TV에 올려두었는데요. 하단 파란색 글씨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그동안 사랑해 주신 단편 이야기, 그리고 몰아보기를 10편씩 구성하여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람은 저마다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사는데요.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소나무 같은 사람은 소나무의 인생을 살고 민들레 같은 사람은 민들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많이 아팠던 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신통방통,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신대감이 살고 있었어요. 신대감은 제법 넉넉한 살림에 자식들도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내고 한가하게 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늦둥이 딸 분이를 얻었어요. 신대감은 그 딸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분이를 키웠어요. 분이가 5살이 되는 무렵이었어요. 낮잠을 자던 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반쯤 감은 채 말했어요. 오늘 자네 큰딸이 오겠어. 신대감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시라? 큰딸이라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집간 너의 큰언니를 말하는 게냐? 예끼?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네가 뭐냐? 아버지라고 해야지. 자네 큰딸이 오니 자네 큰딸이라 말한 게야. 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엎드려 잠들어 버렸어요. 신대감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시집간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얼굴 보기 힘들었던 큰딸이 포대기에 아이를 꼭 안은 채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신대감은 너무 반가워 두 손을 맞잡으면서도 속으로는 영 찜찜한 것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분이가 보지도 않은 큰언니가 오늘 온다는 걸 어찌 알았단 말인가? 그저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일 뿐이야. 신대감은 애써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겠구나. 하면 어릴 때 이사를 가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신대감의 오랜 벗이 부울쑥 찾아오기도 했어요. 오늘 더 늦기 전에 당수거른 댁에 가보셔야 되겠네. 그리 말하고 며칠이 지나니, 아니, 정말로 당수거른이 돌아가신 게 아니겠어요? 신대감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딸 분이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었어요. 양반 집녀식이 신기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중에 시집은 다 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신대감은 몰래 그 근방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분이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든 늦둥이 딸에게 붙은 신을 떼어놓고 싶었어요. 점쟁이는 분이를 한참을 보다가 무겁게 말을 꺼냈어요.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아직 분이아 씨 몸주시는 나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난 분이아 씨 몸에 들어간 몸주시는 지금 너무 만족해 보이는데 분이아 씨를 위해 그냥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다가 분이아 씨 몸에 알 수 없는 병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안 되네. 그것만은 안 되네. 제발 부탁하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분이가 평범한 집안에 시집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네. 신병에 걸린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가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네는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아, 하지만 이렇게 몸주신을 거부하시면 분이아 씨만 힘들어지십니다. 결국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 신대감은 딸 분이를 일단 집안 구석방에 가두어 키우기로 했어요. 하인들은 분이가 머무는 방 근처조차 갈 수 없었고 신대감과 부인이 번갈아 밥만 챙겨주며 그저 신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방 안은 늘 살짝 어두웠고 창호지 너머로 햇살이 비쳐도 분이는 그 빛을 제대로 쬐 수가 없었어요. 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 분이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은 방 안에서 고함을 지르며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가압자기 토를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딸 분이를 바라보며 신대감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내가 어찌 분이를 저렇게 두고 눈을 감을고 평범하게 시집가서 사는 것을 보고 죽으면 내 원이 없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신대감은 집안에만 있으니 더 걱정이 되고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져서 그날만큼은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들길을 걷고 논둑을 걸어 어느새 해가 기울어지자 신대감은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미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었던 터라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때마침 저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막 하나가 보였어요. 신대감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과 탁배기 한 잔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마침 바로 옆자리를 보니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차림새도 비슷한 박대감이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 신대감 자신과 닮아 보였어요. 신대감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괜찮으시면 나도 국밥에 닭배기를 주문했는데 같이 드시는 게 어떻겠소? 아, 그러신가요? 저도 심심하던 찰나였는데 잘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박대감의 국밥과 탁배기가 나오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한 모금씩 축였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침 사는 곳도 가깝고 나이도 비슷한 양반이었어요. 박대감이 넌지시 물었어요. 헌데 무슨 일로 예까지 나와서 국밥에 탁배기를 혼자 드시는 것인지요? 내 답답한 일이 있어 생각을 좀 비우려고 걷다 보니 좀 멀리 나왔소이다. 그래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시길래 여기까지 나오신 건지요? 신대감은 탁배기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늦둥이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얼굴은 아주 곱고 이쁘지요. 헌데 가끔씩 마음에 병이 있다가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병이 없을 때는 아주 멀쩡한 교수이지요. 헌데 어찌하다 보니 시집갈 나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소원은 그 아이 혼인하는 걸 보고 죽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걱정이 올시다. 아이고, 이렇게 정정하신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아, 그런 게 걱정이시라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말이십니까? 내 아들놈이 어릴 때 몸이 좀 약해서 남들 공부할 때 좀 누워 있었지요. 허나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비리비리해 보여도 어릴 때 하도 몸에 좋다는 것을 많이 먹여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장가를 못 들었습니다만 제 아들과 그댁 막내 여식을 혼인시키면 어떻겠소? 이것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이십니까? 그럼요. 자식 한 번 안 아프게 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잘 키웠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혼기가 늦어진 제 아들과 그댁 여식을 이참에 혼인시킵시다. 그렇게 주마간 국밥 한 그릇에 탁배기 한 잔을 나누다가 혼담이 성사되었어요. 정말이지 세상 일이란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사는 처지도 비슷하고 신분도 같으니 그음새 마음이 맞았어요. 두 집안은 복잡한 절차 다 생략하고 빠르게 혼례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방 안에 갇혀 살던 분이의 신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신대감과 부인 이외에는 아무도 분이 곁에 가지 못하게 했으니 분이 안에 있는 몸주신이 뭔가를 느끼고 자시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운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대감은 속으로 이제 분이 시집은 가겠구나 하며 안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혼례날이 되었어요. 분이는 거의 10년 만에 방 밖으로 나와 화려한 화롯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화장에 연지곤지를 찍고 나니 다시 오랫동안 숨죽여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혼례하는 앞마당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고 하객들이 가득 모인 앞마당을 보자 분이는 온몸이 빠르게 움찔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분이 옆에 있던 하인들이 분이를 꽉 잡아 부축하며 반드시 혼인만큼은 무사히 끝내게 하려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절을 해야 되는 순간에 분이가 꼼짝을 하지 않았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지 뭐예요? 아씨, 힘 빼셔요. 어서 절하셔야지요. 하인들이 힘을 써서 분이가 절을 하게 하려 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만 살던 분이의 몸에서 그런 기운이 어떻게 솟는 건지 갑자기 다 뿌리치고 발작하듯 바닥에 누워 사지를 떠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는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신부가 왜 저 모양이야? 신대감이 막내딸이 이상해서 방 안에 가두었다는 소리가 사실이구먼. 그러게 신부가 정신이 이상한지 몸이 이상한지 몰라도 정상은 아니구먼. 신대감이 가둘 만했어. 아이고, 그건 그렇고 신대감도 저런 중요한 것을 사돈댁에 숨기고 혼담을 넣었다는 게 말이 되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그 모습을 본 신랑 박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저런 여인이 내 부인 될 사람이라고? 나는 이 혼인 인정 못합니다. 여봐라, 말을 당장 가져오너라. 어서 돌아가자. 그 말에 신대감이 뛰어나와 신랑 박가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보시게. 내 딸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처음 나온 거라 너무 놀라서 그렇네. 평소에는 절대 그렇지 않네. 오늘 내 딸이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니 혼례는 마저 치르고 가시게. 혼례라고요? 저는 이런 여인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겠습니다. 신랑 박가는 소매를 뿌리치고 돌아서더니 하인에게 말을 끌어오라 소리치고는 마당을 성큼성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네. 하긴 나라도 저런 혼례는 반대할 것이네. 맞아요.
딸 가진 신대감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 가진 입장에서 저런 며느리를 받을 수는 없지. 신대감이 딸을 방에 가뒀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려. 그래도 신부 얼굴은 고운데 참으로 안 됐네 그려. 하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마당에는 혼례 음식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신대감은 마당에 쓰러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분이를 어찌하나?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집안에 가둬둬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대감은 집에서 가장 힘센 남자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분이를 당장 업어다가 박대감 댁에 놓고 오너라. 그리고 이건 분이 시집 갈 때 보낼 혼수이니 이것도 가져다 놓고 오너라. 한밤중이었어요. 하인들은 분이를 가마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혼수 보따리를 지고 어둠 속을 묵묵히 걸었어요. 박대감 집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가마에서 분이를 내리고 보따리들을 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박대감 집 마당에서 개 2마리가 가압자기 마구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웬만해서는 잘 짖지도 않는 개들인데 어찌나 요란하게 짖어대는지 하인들이 먼저 잠에서 깼어요. 이어서 박대감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박대감아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보시게 개들이 왜 저리 짖는 건지 집안을 살펴보고 밖에 나가서 뭐가 있나 알아보시게.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인이 대문을 열고 나갔다가 그음새 돌아와 말했어요. 대감마님, 수상한 사람은 없는데 밖에 여인 한 명하고 보따리가 많이 있습니다요. 뭐라고? 박대감과 아들이 함께 나가봤어요. 대문 앞에 보따리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가운데 처자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처자는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박대감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이 여자라니? 네가 아는 여인이냐? 네, 이 여자는 신대감 여식 분이 처자입니다. 제 신부 될 뻔한 여인입니다. 아니 무엇이라? 박대감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밤도 깊고 새벽 공기도 춥고 하니 일단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박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날이 차구나. 일단 이 여인을 안으로 들이거라. 분이와 보따리는 모두 행랑채 쪽방으로 옮겨졌어요. 박대감이 슬쩍 들여다보니 분이의 얼굴과 눈빛은 아들이 말했던 것과 달리 멀쩡하다 못해 아주 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뒷방 한켠에 분이를 머물게 했어요. 박대감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모르니 일단 지켜보자. 그냥 아들과 합방시켰다가 내 아들도 잘못될 수 있으니 좀 지켜보자. 그리하여 박대감은 작은 문틈으로 밥을 넣어주며 분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분이가 발작 아닌 발작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갇혀 살며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재미없게 사니 그 발작이 점점 사그라들지 뭐예요? 분이 몸 안에 있는 몸주시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채, 여기로 시집 오면 좀 재미있게 사나 했는데 또다시 갇혀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다 있어? 나가지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말할 사람도 없어.
나처럼 신발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몸주신이 그러던 말든 분이는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말없이 밥을 받아 먹으며 조용히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재미없이 사는 건 이골이 났어요.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작은 문틈으로 아침밥이 들어오자 분이가 조심스럽게 하인에게 말했어요. 저, 죄송한데요. 안에 가만히 있자니 너무 심심해요. 뭐라도 할 거리가 있었으면 해요. 허나, 아씨는 그냥 방 안에 조용히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였어요. 저한테 이리 말씀하시면 저는 크게 혼이 날 것입니다요. 알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용히 방 안에 있을게요. 그러니 소일거리라도 가져다 주세요. 바느질감이나 뭐 다릴 거라도 가져다 주세요. 그러시면 다음부터 말 걸지 않을게요.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안에 해야 될 바느질감을 조금 챙겨와서 작은 문틈으로 조심조심 밀어넣었어요. 분이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받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이 몸 안에 몸주시는 10년이 넘도록 진절이 나게 심심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삶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몸주시는 결국 소리 없이 분이 몸에서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머리가 맑고 몸이 가뿐했어요. 그날도 작은 문으로 아침밥과 바느질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남자 저고리 하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것인지 남편 것인지 모를 저고리였는데 소매 안쪽에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분이는 그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어머, 먹물이 물들어 버렸네. 옷감은 아직 새 것 같은데 먹물 자국이 아쉽구나. 자수를 놓아서 잘 가려드리면 어떨까? 분이는 방 안 서랍을 뒤져서 고운 색시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먹물 자국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작은 문으로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이 들어왔어요. 분이가 말했어요. 여기 지난번 바느질감 다 되었으니 가져가시게. 그리고 다른 바느질감도 가져다 주시게. 알겠습니다. 식사 마치실 때쯤 가져다 드리겠으니 어서 식사하시지요. 분이는 어젯밤 내내 자수를 놓느라 피곤했지만 밥을 받아 맛있게 먹었어요. 어차피 밥 이외에 간식 같은 건 저을 때 주지 않으니 주는 밥만큼은 반드시 먹어야 했어요. 하인은 다 된 바느질감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안방 장롱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박대감은 잠자리에 들기 전 깨끗한 바지 저고리로 갈아입으려고 농을 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맨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어 걸쳤는데 어머나 이게 뭐예요? 저고리 소매단에 학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날개를 펼친 학의 깃털 한 올 한 올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먹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박대감은 저고리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부인은 며칠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바느질감을 일찌감치 내려놨는데 이 집에 새로 자수를 놓는 하인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이상하구나. 자수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어디 맡긴 건가? 그때 내가 떨어뜨린 먹물 자국이 완벽히 가려졌구나.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은 아침상을 가져오는 여종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어제 보니 내 저고리에 누가 술을 놓았던데 누가 한 것이냐? 자수요. 저는 그저 받은 대로 넣어둔 것인데
대감마님 저고리에 자수를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누가 감히 대감님의 저고리에 자수를 놓은 것이야. 아니다. 그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 아주 훌륭하였다. 네가 한 것이 아니면 다른 여인에게 내 저고리에 자수 놓게 한 것이냐? 실은 말이죠, 대감마님. 요 며칠 전부터 행랑 쪽방에 사시는 아씨께서 하도 간곡히 심심하다며 일감이라도 가져와 달라고 하셔서 제가 바느질거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요. 무엇이라? 허면 이게 신대감 여식,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하인이 나가고 박대감은 한동안 저고리를 바라봤어요. 이 정교한 솜씨가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처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니. 어쩌면 이제 며느리의 신기가 없어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간 문틈으로만 밥을 넣어주며 가뒀던 것이 문득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하인이 밥상을 들고 분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박대감이 뒤따라왔어요. 하인이 여느 때처럼 작은 문으로 밥을 밀어 넣으려고 하자 박대감이 허리춤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어요. 인기척이 나자 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대감은 잠시 분이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자수 솜씨가 아주 정교하게 했더구나. 솜씨가 아주 대단해. 이에 세아가 갑갑하지? 오늘부터 별당에서 머물거라. 네? 정말이십니까, 아버님? 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박대감은 아들을 사랑방으로 불렀어요. 아들아, 오늘 별당에 네 부인이 있을 것이니 오늘 그 방에 들어가서 자거라.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신기 있는 신대감 여식 말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그런 말씀이라면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소름 끼치는 여인과 동침 못합니다. 무섭다고요. 내가 오늘 낮에 가서 봤는데 아주 정신이 맑고 온전하였다. 게다가 바느질 솜씨를 보니 정신이 아주 맑아진 것이 분명하다. 신기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니냐? 아버지, 아버지가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미쳐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셨다면 제게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저요, 차라리 혼자 살면 살고 말지 그 여인과 합방 안 합니다.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다. 너도 어릴 때 오랫동안 아프다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느냐? 새아기도 같은 것이니 이해하거라. 이제 건강하다. 아, 싫다고요. 그만하세요. 박대감 아들은 사랑방 문을 화학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분이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빨래도 하고 장독대를 닦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갇혀 지내다가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이렇게 햇볕 보고 걷고 싶은 곳을 걸으며 살고 싶다. 그래, 혹시 또 신기가 올라와서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말없이 조용히 살아야겠다. 조심하자. 분이는 정말이지 평범하게 살면서 햇볕을 보고 두 발로 마당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 같았어요. 분이는 다시는 쪽방에 갇히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살았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대감 아들이었어요. 며칠째 분이를 지켜보는데 홀랫날 그 무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대감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신기는 없는 것 같네. 게다가 얼굴도 고와졌는데? 그날 밤, 박대감 아들은 분이가 머무는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혼인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부부의 인연을 맺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분이는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늘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것처럼 조용히 같은 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 같은 방을 썼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대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아들 며느리도 평범하게 사는구나. 고맙습니다, 조상님. 그리고 몇 달 후, 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박대감 집안에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이름은 귀남이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몸이 비리비리했던 박대감 아들이 귀남이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지 뭐예요? 처음엔 그냥 몸살이려니 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결국 박대감 아들은 귀남이 돌잔치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박대감 집안이 비통한 와중에 문상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어찌나 쑥덕거렸는지 몰라요. 그거 들으셨어요? 뭔데요? 아, 글쎄 귀남이 애미한테 신기가 다시 올라왔다는데요? 그래서 병약한 귀남이 아버지가 그 기에 눌려 죽었대요. 아니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귀남이 어머니는 정상이다 못해 아주 평범한데요. 아, 글쎄 남편이 기를 쭉쭉 빨아들였으니 저리 건강하다 못해 멀쩡한 거라고요. 정말 무서운 부인이네. 어쩐지 시집 왔을 때부터 눈빛이 무섭다 했어. 그 이야기를 엿들은 분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마을 사람들이 더 험한 소리를 할 게 뻔했어요. 분이는 그럴수록 더 바르고 곱게 행동하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아들 귀남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부터 나는 귀남이 엄마야. 정신 차려야 해. 사실 박대감도 그 소문을 아들 상중에 엿들었어요. 분명 며느리 분이의 눈빛과 행동은 아주 평범하고 현명한 여인 그 자체였어요. 아들의 길을 누를 만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많고 많은 여인 중에 하필 분이를 아들의 짝으로 맺어준 자신이 자꾸만 원망스러웠어요. 박대감은 절대 며느리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밥상을 받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마당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돌아섰어요. 분이는 달라진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귀남이를 키우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가진 애를 썼어요. 그렇게 귀남이 어미는 철저하게 자신을 반듯하게 지키며 조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몇 해가 지나고 귀남이가 서당에 다닐 무렵 시아버지 박대감마저 세상을 떠나자 잠잠했던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더 거세졌어요. 정말 남편 잡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아버지까지. 이래서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해. 맞아요, 맞아. 정말 무서운 며느리를 들여서 저 집안이 저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귀남이는 정말 멀쩡할까요? 에이, 설마 귀남이까지 해코지하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신을 안 받았으니 아들한테는 갈 것 아니겠소?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귀남이가 아직 멀쩡한 게 좀 이상하네요. 지나가다 그 말을 들은 분이는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 시아버지 잡아먹은 며느리라는 소리는 잊을만 하면 들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귀남이를 건드린 이야기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분이가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 앞으로 다가섰어요. 당신들 지금 뭐라고 했소? 귀남이가 어찌고 저찐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입을 가볍게 놀려대는 것이요? 당신들 집구석은 그리 깨끗하시오? 그래, 신기 들린 년한테 한번 쥐어 터져야 그 입 다무시겠소? 그 말과 함께 분이는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어요. 정말이지, 머리카락이란 머리카락은 죄에다 뽑을 것 같은 기세였어요. 상대 아주머니는 잡는 척만 했지만 분이는 진짜였어요. 분이는 흙바닥을 뒹굴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귀남이가 다니는 서당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귀남이와 잘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귀남이를 멀리하지 뭐예요? 친구 부모들이 신기가 있을지 모를 귀남이 곁에 어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분이는 서당으로 찾아갔어요. 귀남이를 놀린 아이들을 향해 없는 신기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혼내주고 또 다른 날은 귀남이 친구들의 어머니들과 대판했고 또 어느 날은 동네 아저씨들과 쌈판을 벌렸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귀남이 어미는 이빨로 물은 것은 팔뚝에서 피가 뚝뚝 날 때까지 한 번 물은 건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몇 번을 당하고 나자 귀남이와 귀남이의 미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처럼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사다난한 몇 해가 흘렀어요. 귀남이는 어느새 어여엇하게 자라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귀남이 어머니는 동네 중매쟁이를 불러 말했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귀남이가 이제 홍기가 차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처자를 알아봐 주시게나. 이왕이면 집안 어른들 성품이 온화한 집안의 처자로 알아봐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허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요즘 다른 집안에 혼담이 많이 밀렸는가? 아니요. 이 댁은 이 마을에서 처자를 구할 수 없어서 최소 건너 마을의 처자들로 알아봐야 합니다요. 아니, 왜인가? 굳이 멀리서 알아볼 것 없네. 그냥 가까운 데서 알아봐도 되네. 마님도 아시겠지만 귀남이와 마님에 대한 소문이 예전부터 험했습니다. 하여 이 마을 사람들 처자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 될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요. 그건 마님도 잘 아실 텐데요. 더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 말을 듣자 귀남이 어미는 뭐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조용한 평화를 찾기 위해 대판 붙은 날이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돈이 되기도 전에 머리채 잡고 싸운 집안과 사돈이 되기나 하겠어요? 결국 귀남이의 혼처는 아주 멀리서 알아보기로 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귀남이가 혼처를 알아본다는 소리를 들은 처자 옥순이가 있었어요. 옥순이는 그날 밤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했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옥순아, 말해보거라. 저 귀남이 댁에 시집 보내주세요. 아니 뭐라고? 옥순아, 그 집안은 안 된다. 네가 그 집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다. 내가 귀남어미가 눈을 부라리며 마을 사람들과 흙바닥을 나뒹굴며 싸우는 꼴을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봤다. 그리고 네 어머니도 한번 머리끄덩이가 잡힌 적이 있는데 내가 말리느라 한참 걸렸느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소문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문과 달리 귀남이도 멀쩡하고 귀남이 어머님도 지금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시잖아요. 그야 근처에 아무도 얼씬도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말만 걸어도 네 머리채가 다 뽑힐 수도 있느니라. 이예비가 더 좋은 운처를 알아볼 것이니 그 집에 시집 갈 생각 말거라. 하지만 옥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옥순이는 아버지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결국 옥순이 아버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지못해 혼담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귀남이 어머니는 예전에 옥순이네 어머니와 머리끄덩이를 잡았던 것을 알면서도 바로 혼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과거보다 집안의 됨됨이를 먼저 본 것이었어요. 귀남이 어머니는 사돈간의 과거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혼수며 예물이며 복잡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빠르게 혼례를 치르자고 제안했어요. 옥순이 집안도 흔쾌히 받아들여 혼례는 조촐하게 진행되었어요. 사실 옥순이는 어릴 때부터 귀남이를 몰래 좋아했어요. 귀남이가 서당으로 가는 길에 옥순이네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옥순이는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 마치 우연인 척 일부러 마주쳤어요. 옥순이가 아버지를 조른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품어온 마음이었던 거예요. 딸 옥순이의 혼례를 지켜보는 옥순이 아버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사위 귀남이 얼굴을 보면 흐뭇하다가도 사돈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초야를 치르고 시댁으로 떠나는 옥순이를 잡으며 옥순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옥순아, 네 시댁은 보통이 아니다. 한때 귀남이 어머니는 신기가 있어.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갇혀 살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집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도 험담 좀 들었다고 머리채가 잡혔었다. 허니 시집가서 몸조심, 말조심하거라. 알겠지?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살다가 힘들면 그냥 집으로 오너라. 이예비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느냐? 옥순이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걱정을 뒤로하고 가마에 씩씩하게 올라탔어요. 가마가 흔들흔들하며 시댁 쪽으로 향하는데 가마꾼들이 나지막하게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새댁이 그리엄한 시댁에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댁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닌데 아주 고생길이 열렸구나. 게다가 시어머니 신기가 보통이 아닌데. 왜 하필 시집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집에 시집 가는 곳이야? 신부 얼굴도 멀쩡해 보이던데.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가마안이 듣던 옥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가마를 내려라. 네? 조금만 더 가면 시댁이니 거기서 내리시지요. 지금 당장 가마를 내려라. 옥순이가 씩씩하게 가마에서 내리더니 길가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어 가마꾼을 패주며 말했어요. 내가 잘 살려고 시집 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감히 어디서 내 시어머니와 시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야? 얻어맞은 가마꾼이 쓰러지니 가마를 제대로 맬 수가 없었어요. 소란스러워지자 저 멀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오며 말했어요. 아니, 시댁에 오기도 전에 웬 소란이냐? 어서 조용히 들어오지 못하느냐? 동네 창피하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집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됐다. 조용히 따르거라. 동네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구나. 결국 옥순이는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시댁 대문을 들어섰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소문과는 달리 집안 구석구석이 반듯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당은 빗자루질을 깔끔하게 쓴 티가 났고 장독대도 마치 기름칠을 한 듯 반지르르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간 자신으로 인해 말이 많았으니 더 처신을 조심했고 아들 귀남이와 며느리 역시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살길 바랬어요. 그러려면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을 꼼꼼히 가르쳤어요. 솔기는 이렇게 처리해야 오랫동안 옷마무리가 깨끗하게 가니라. 그리고 여기는 살짝 접어서 꿰매주거라. 아,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실끝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기 옷감 속에 쏙 집어넣거라. 그럼 감쪽같이 안 보이게 되느니라. 어머니 자수솜씨는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팔아도 되겠어요. 이 꽃자수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앞으로 하루에 차근차근 배우거라. 긴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배운 옥순이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비록 깐깐하시긴 하지만 무섭거나 신기가 있는 분은 아니구나. 역시 서방님을 반듯하게 기르신 어머니는 소문과 달리 아주 반듯한 분이셔. 어차피 며느리는 나 하나이니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옥순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만만치 않았어요. 옥순이가 찌개를 끓여오면 시어머니는 한 입 맛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은 했는데 좀 짜다. 밥을 하면? 밥이 좀 질구나. 며칠 후 떡을 빚으면? 내 입맛엔 좀 달구나. 시어머니 입맛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 한 끗 차이가 뭔지 옥순이는 곰곰이 시어머니의 취향을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의 걱정과 달리 정말 별탈 없이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밥을 지을 때도 장을 담글 때도 반드시 당신 손으로 직접 하셔야만 했어요. 옥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도 난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또 몇 해가 흐른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어요. 옥순이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눈을 떠서 재빠르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항시 먼저 나와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오늘따라 늦게 나오시네. 옥순이는 일단 김치뚜껑을 열어 먹을 만큼 퍼오고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밥만 안 치면 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오시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옥순이는 손을 닦고 안방 앞으로 걸어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기침하셨나요? 저 옥순이에요. 대답이 없었어요. 옥순이는 잠시 기다리다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어머니, 밥을 안 쳐놓으려고 하는데요. 곶간 열쇠를 주시면 제가 쌀 씻어서 밥 얹혀놓고 있을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키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아침이 된 것이구나. 내가 깜빡했다. 곧 갈 것이니 먼저 부엌에 가 있거라.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기침이 점점 잦아지셨고 몇 걸음 가지 못하시고 앉아서 허리를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몇 달을 그렇게 버텼어요.
아무리 아파도 직접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하셨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필요한 만큼만 쌀을 퍼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곳간을 나올 때마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러 번 손잡이를 잡아당겨 확인하셨어요. 며느리 옥순이가 몇 년을 함께 살았지만 곳간 근처에 가본 적도 열쇠를 만져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곳간으로 혼자만 들어가서 쌀을 쓸 만큼 가져와 솥에 앉히셨어요. 콜록콜록 기침이 터져나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어요. 옥순이는 그 옆에서 뒤집개로 고등어를 살살 뒤집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저리 나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데 이제 밥 짓는 거라도 맡기시지. 혼자 언제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되나? 이윽고 솥에서 시어머니가 밥을 퍼담으셨고 된장찌개도 상위에 올리셨어요. 그때 며느리 옥순이가 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밥은 질고 된장찌개는 좀 짜네요. 아니, 뭐라고? 밥은 질고 된장찌개는 짜다고요. 밥은 그래도 먹겠지만 찌개는 물을 좀 넣으셔야겠어요. 너 무슨 말버릇이냐?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은 좀 쉬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벌써 간이 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고 몸도 무거우시잖아요. 이제 그만 곳간 열쇠 제게 맡겨주세요. 어머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어머님 솜씨에 비해 아직 부족하지만 그간 어머니께 잘 배웠으니 아주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무슨 말버릇이냐? 너는 안 늙는 줄 아느냐? 너 같은 며느리에게 절대로 곳간 열쇠를 줄 수 없다. 당장 부엌에서 나가라. 이 집안의 열쇠는 절대 줄 수 없어. 아침 대바람부터 고성이 오가자 아들 귀남이가 헐레벌떡 부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귀남이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귀남아,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구나. 당장 내쫓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아주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구나. 게다가 발칙하게도 곳간 열쇠를 탐내는구나. 그러자 귀남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랑 몇 년을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닌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아들이란 게 장가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귀남이는 어머니 편을 들기는커녕 바로 며느리 편을 들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귀남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미친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장가를 가더니 아들은 며느리년과 고작 몇 년을 살았다고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한술도 뜨지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기 기운에 속상함까지 겹치니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한낮이 되자 며느리가 죽 한 그릇을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한술 좀 뜨세요. 됐다. 나가보거라. 네가 이 집안에 나가기 전까지 나는 한술도 뜨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꼬움짝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살며시 방을 나왔어요. 저녁이 되자 이번엔 귀남이가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낮에 옥순이가 가져온 죽은 식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귀남이는 그걸 보고 새로 만든 죽을 어머니 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괜히 기운 빠지십니다. 이제 좀 쉬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대답이 없었어요. 귀남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더 안 좋은 소문 납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 마누라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제 부인이 속으로 어머니 욕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를 위해서 그냥 제 마누라 이쁘게 봐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며느리 옥순이가 이 집에 온 이래로 마음에 쏙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 맛도 살림 솜씨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집 와서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잘 살았고 누구한테 흉 한 번 잡힌 적도 없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 몰래 살림을 축내서 친정에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옥순이는 그런 낌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손주도 낳아줬으니 며느리를 닮으면 서글서글해서 신기 있네 만에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잘 살 것이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옥순이는 똑같이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들어서니 아직 시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신지 보이지 않았어요. 옥순이는 한숨을 쉬며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려는 그 순간 눈에 뭔가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솥단지 앞에 오늘 먹을 쌀 한 바가지와 곶간 열쇠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허리에 차고 다니시던 바로 그 열쇠를 드디어 며느리에게 준 것이에요. 옥순이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날 부엌에서 온갖 솜씨를 발휘했어요. 찌개는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간을 간가안하게 끓이고 밥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로 약간 질게 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구름처럼 부풀리게 하면서 촉촉한 계란찜을 만들어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 옥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옥순이가 차려준 밥을 깨끗이 다 드셨어요. 옥순이는 밥상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비로소 곶간 열쇠를 들고 곶간 앞에 섰어요. 삐그덕. 곶간 문이 열리는 순간 옥순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꼭꼭 잠가두셨던 곶간이 세상에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항아리 몇 개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곡식이 조금 있었고 구석에 빈 옹기 몇 개와 안 쓰는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옥순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서 곶간 안을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님은 이 빈 곶간을 지키려고 그간 이렇게 애쓰신 거야? 곶간문이라고 열어봐야 아무도 탐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왜 이리 마음이 작으셨던 거예요? 저의 친정집은요, 이보다 더 잘 살았다고요. 옥순이는 혼잣말을 내뱉고 나서 잠시 멍하니 텅 빈 곶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마음 한켠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시어머니가 좀 안쓰러웠어요. 생각해보면 이 집안의 곶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빈 것은 아니었어요.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법 불려놓은 재산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몸이 워낙 약하셔서 돈은 제대로 벌어보지도 못했고 그나마 있는 돈은 약값으로 조금씩 다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집안을 홀로 이끈 건 오로지 시어머니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아낀 것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에 남편 귀남이가 옥순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저 아끼며 살기만 했소. 남들처럼 사람들 만나 웃고 떠들어 본 적 없이 외롭게 쪽방에서 혼자 사신 분이요. 비단 옷이 있어도 팔아서 나와 집안을 위해 쓰셨고 아픈 아인들도 함부로 내치지 못해서 없는 살림에 하인을 다 품어주셨소. 평생을 외롭게 사신 분이니 다정한 부인이 많이 이해해 주시오. 첫날 밤에 귀남이가 그 말을 해줬기에 옥순이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과는 달리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다르게 봤어요. 신기 있다느니, 무섭다느니 하는 말들이 동네에 파다하했지만 옥순이는 꾹 참고 모른 척했어요. 이 텅 빈 공간을 보니 그간 고된 시어머니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옥순이는 천천히 곶감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곶간 열쇠도 받았는데 뭔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날 밤 옥순이는 남편 귀남이 옆에 나란히 누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먹고 저는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제가 없더라도 그리하세요. 부인 갈 거면 같이 가시죠. 부인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뭐라 생각하시겠소. 누가 보면 싸운 줄 알 거 아니요? 이건 자식으로서 오로지 부모님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 서방님은 여기 계세요. 다음에 같이 가시죠. 다음 날 아침 옥순이는 아침을 먹고 나서 서둘러 채비를 했어요. 귀남이는 사랑채 마루에 서서 멀어지는 옥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친정 이야기를 잘 꺼내지도 않는 부인이 저렇게 급하게 혼자 가겠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부인이 저리 단호하게 말하니 따라 나설 수도 없었어요. 한편 옥순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친정집 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옥순이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옥순아, 어찌 이 시간에 집에 온 것이냐?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버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곶간 열쇠를 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눈썹을 한껏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럴 분이 아닌데 그분도 나이 먹고 달라지셨나 보구나. 헌데 그리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왔느냐? 아버지, 이 많은 재산, 자식이라고 오라버니와 저뿐인데 이 재산 오라버니에게 다 주실 거예요? 어? 뭐라고? 옥순아, 대관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딸 자식도 자식이에요. 저한테도 물려주셔야지요. 저는 지금 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주시면 싸움나니 제 몫은 지금 주세요. 뭐라고? 네가 시집 가더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옥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라버니 성격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줄 거라고 장담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딸이라고, 맞이가 아니라고 조금 주실 거잖아요. 집안 거덜나게 줄 정도도 아닌데 뭘 망설이세요? 오라버니와 새언니 성격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한테 나눠줄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허니, 지금 주세요. 사실 옥순이는 절박했어요. 옥순이는 맏며느리이자 유일한 며느리였고 벌써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늙으신 시어머니와 남편 귀남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긴 세월 동안 참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품어온 하인들까지 이제는 옥순이가 지켜야 했어요. 텅텅 빈 곶간을 보고 나서 옥순이가 집안을 제대로 일으키려면 미천이 있어야 했어요. 미천이 있어야 돈도 불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옥순이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도록 시댁에 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친정아버지를 붙들고 조곤조곤 설득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처음엔 펄쩍 뛰셨지만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큰아들이 워낙 깐깐한 성격인데다 큰며느리도 욕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가 깐깐해서 옥순이에게 한 푼도 안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곱게 키웠는데 시집가서 고생하며 살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살아있을 때 옥순이 몫을 챙겨줘야겠다. 친정아버지는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친정아버지가 말했어요. 알았으니 보름 후에 네 서방이랑 같이 오너라. 내가 네 몫으로 조금 챙겨주겠다. 네, 그리할게요. 감사해요, 아버지. 친정아버지는 시댁에서 잘 사는 옥순이를 보며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리 험악하기로 유명했던 시댁의 옥순이가 시집가고 싶다고 졸랐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싸움 한 번 없이 조용히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옥순이 아버지한테 이미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옥순이는 남편 귀남이와 나란히 친정집 대문에 들어섰어요. 친정아버지가 반듯하게 앉아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가진 논문서 3분의 1이다. 그리고 돈 300냥, 소 한 마리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더 이상은 없으니 그리 알고 잘 살 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탈 없이 잘 사는 것을 보면 내 부부간의 사정은 모르지만 귀남이 자네가 처신을 잘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네. 앞으로도 내 딸을 나보다 더 아껴주고 잘 챙겨줘야 하네. 알겠나? 장인어른,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옥순이는 친정아버지가 주신 논문서와 돈 300냥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이끌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옥순이는 달라졌어요. 받아온 돈과 논을 묵혀두지 않고 야무지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한때 바닥이 보이도록 텅텅 비었던 곳간이 어느새 쌀가마니와 음식들로 곳간이 꽉꽉 들어찼지 뭐예요? 그 바쁜 와중에 옥순이는 아이도 한 명 더 낳았어요. 그리고도 옥순이는 쉬지 않았어요. 아이를 들쳐업고 장터를 오가며 살림을 챙겼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빠뜨리는 법이 없었어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이며 곶감을 손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손이 모자랄 때는 필요한 것을 사서 빠르게 해결했어요. 돈 좋다는 게 뭔가요? 이럴 때 쓰는 거지요. 집안일로 바쁠 때면 솜씨 좋기로 소문난 동네 아주머니를 불러서 살림을 거들게 했어요. 덕분에 집안 살림은 혼자 악착같이 붙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풍성하게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저렇게 밝고 싹싹한 며느리를 둔 것이 큰 복이구나. 시어머니는 그 긴 세월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귀남이는 혼자 힘으로 저을 때 일굴 수 없는 부를 부인과 처가 덕분에 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이들과 부인을 데리고 장인어른 댁에 놀러가서 밥을 먹고 처가에 도와줘야 될 일을 찾아서 해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귀남이는 귀남이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식구들을 아꼈고 며느리 옥순이는 그렇게 집안을 살뜰히 챙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